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국사 근현대사 두 번째 시간으로 대원군의 대외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대원군의 국내 정책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오늘은 대외 정책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사실 당시 세계 정세를 볼 때 19세기는 서양이 한창 산업혁명이 일어나던 시기였습니다. 산업혁명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일까요? 바로 직접 손으로 물건을 만들던 체제에서 공장을 통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 점입니다. 이를 통해 당시 공장을 운영하는 자본가들은 많은 물건을 내다 팔면서 막대한 부를 축적하게 되었고, 그들은 탐욕스럽게 물건을 팔기 위한 더 큰 시장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들이 주목한 곳은 바로 산업이 덜 발달되면서도 인구는 상대적으로 많았던 아시아나 아프리카 시장이었습니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자원이 풍부한 아시아나 아프리카의 자연 환경에도 주목해서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자신들의 식민지로 만들어 자원 원료를 확보하고 자신들의 물건을 내다 파는 상품 시장으로도 이용하고자 했습니다. 당시 산업혁명은 영국뿐만 아니라 프랑스, 미국, 독일, 러시아 등에도 확산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경쟁적으로 아시아나 아프리카의 침략의 손길을 내뻗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시에 이런 국가들을 가리켜 제국주의 국가라고 부릅니다. 당시 청이 아편 전쟁 패배로 서구 여강의 문호 개방을 한 것도, 일본이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서 개항을 허용한 것도 모두 이 같은 제국주의 국가들의 침략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시기 정권을 잡고 있었던 대원군은 어떤 자세를 취했을까요? 대원군은 서구 열강의 침략 의도를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원군은 서구 열강에 대해서는 통상하지 않겠다는 통상수교 거부 정책으로 일관했습니다. 특히 당시 조선은 아직 성리학적 세계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양 세력을 그저 오랑캐로만 바라보고 물리쳐야 될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천주교의 경우 인간 평등과 제사 거부를 강조하는 세상을 어지럽히는 요망한 종교로 당시 집권자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원군은 당시 9명의 프랑스 선교사를 비롯해 수많은 천주교 신자를 처형하는데, 이 사건은 1866년에 있었던 병인 박해 사건이라고 합니다. 대원군의 병인 박해 사건이 프랑스 국내에도 알려지자 당시 프랑스는 이를 조선을 개항시킬 좋은 기회로 보고 조선의 강화도를 침략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군대의 숫자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신식 무기로 무장한 프랑스군에 조선군은 역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문수산성에서는 한성군 부대가, 정족산성에서는 양원수 부대가 계속해서 항전했고, 프랑스의 개항 요구에도 조선에서는 끝까지 통성을 거부하자 결국 지친 프랑스 군대는 퇴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프랑스군은 강화도의 외교장각 도서를 비롯한 각종 문화재를 약탈해서 현대까지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병인 양요가 있기 이전에는 미국과 관련된 제너럴 셔머너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머너가 평양에서 통상을 요구하면서 조선의 관리를 잡아 가두고 주민을 공격하는 등 각종 행패를 부리는 사건을 말하는데요. 당시 관찰사였던 박 교수는 주민들과 합세해서 제너럴 셔머너를 불태워버렸고, 그곳의 선원들은 모두 죽는 바람에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5년이 지나서야 사건을 알게 된 미국은 사건의 책임을 묻는다는 구실로 조선을 침략하게 됩니다. 이 사건이 바로 1871년에 있었던 신미양요입니다. 미국 역시 강화도를 통해서 침략을 하고자 했는데요. 당시 강화도를 통해 서울 양화진으로 갈 수가 있었기 때문에 프랑스, 미국, 그리고 나중에 일본도 강화도를 침략했던 것 같습니다. 미국은 우세한 무기를 내세워서 강화도의 초지진과 광성진을 점령했습니다. 당시 어제현 등의 조선 수비대가 열심히 항전했지만 결국 역부족으로 패하고 말았습니다. 사진에 나오는 이 깃발은 당시 어제현 장군의 수자기입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대원군은 미국의 통상 요구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보였습니다. 당시 상대적으로 적은 병력을 보냈고 조선에 오래 머무를 생각이 없었던 미국은 결국 대원군의 의지를 꺾지 못하고 그대로 퇴각하고 말았습니다. 병인양요와 신미양요 같은 전쟁 말고 무덤 도굴 사건이라는 황당한 사건도 있었는데요. 1868년 당시 독일 상인이었던 오페르트는 조선이 유교를 숭상하는 나라임을 알고
대원군의 아버지 유해를 훔쳐서 이를 조선과 협상하는 카드로 사용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오페르트의 이런 도굴 사건은 주민들의 저항으로 실패로 끝이 나게 되었고, 오히려 당시 조선인들의 서양인에 대한 반감만 고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대원군은 여하튼 당시 프랑스, 미국 등 서양 세력의 침략을 물리치는 데 성공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프랑스, 미국이 중국, 일본에 비해 시장 규모가 적은 조선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선을 통상시켜야겠다는 그들의 의지가 없었던 것이 가장 컸으나, 당시 조선의 입장에서는 서양 세력의 침략을 물리친 것에 더 큰 의미를 두는 상황이었습니다. 대원군은 자신의 통상소교 거부 의지를 더욱 확고히 하고자 신미양요 이후에는 전국 각지에 척화비를 설치하였습니다. 대원군의 통상소교 거부 정책으로 조선은 서구 열강의 침략을 일시적으로 저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변화하는 국제 정세와 세계 흐름을 따라가지 못한 채 각종 긍대화 정책에서도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뒤처진 점은 한편으로 대원군의 정책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점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네, 대원군 때 서양 세력의 침략 과정이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병인박해 제너럴 셔머너 사건, 병인 양요가 1866년 같은 해에 순차적으로 일어났고, 1868년에는 오페르트의 도굴 사건, 1871년에는 신미양요 발생했고, 그 이후에 척화비가 건립된 점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수업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